이 강의의 두 번째 제목,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외부 환경, 북한의 세계 전략, 미국의 대북 정책, 중국의 대북 정책을 논하고 세부적으로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최악의 외부 환경인 국수주의, 열강 정치 부활, 동맹 변화 등 국제 질서의 구조 변화로 북핵, 사드, 위안부 등 현안을 넘어 우리 외교 안보의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늘의 세계는 근본적인 불확실성 시대, the era of the radical uncertainty다. 미리 예측이 극히 어렵다. 더욱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하이퍼파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하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갑자기 닥칠 수도 있고 한반도 통일로 연결될 수 있는 사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통일 한국까지 내다보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초불확실성 시대의 절실한 외교안보의 지렛대 전략은 새로운 안보 외교 패러다임인 최상의 한미동맹 패러다임이다. 최상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한반도 분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주변 강국들의 도전을 이겨내려면 과거 좌절파, 동맹파, 남남 갈등 같은 색깔의 틀을 벗어나 국익파로 전환하여 국론을 모을 필요가 있고 자신의 정치 사회화 과정을 뛰어넘어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한민족의 수건에 부합된 지도자로 남기를 기대한다. 평양의 세계 전략은 미국을 견제하며 중국을 애태우고 남한을 가지고 논다는 구한말 청관리 정준현이 쓴 조선책략에 나오는 친중, 결일, 연미의 변주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핵무기 개발에 전력해서 오랜 목표가 현실로 다가왔다. 6차례 핵실험과 수십 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으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왔다고 보면서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4대 기조를 담고 있다. 4대 대북 정책안은 1.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3.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4.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북 강경책을 쏟아내는 형국이다. 다른 한편에서 엄포는 그만두고 평양과 협상해야 한다는 대화론까지 고개를 드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도적인 것인지 정말로 갈팡질팡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북한의 ICBM이 미국을 뒤흔들어 놓았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대북 접근책을 취할지 알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월 7일 백악관에서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사용한 것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사용한다면 북한에는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군사적 루트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뒤 군사행동이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참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미 양쪽의 코리아 패싱이 굳어가는 현실에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무력화할 근본적 방책은 없는지 지혜와 결집을 할 때이다. 북한은 7월 4일과 7월 28일 연속 미국 전역을 견제 내지 공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개발한 데 대한 미국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9월 3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위한 소형화, 무기화에도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비웃으라도 하듯 또다시 북태평양을 향해 9월 15일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 1발, 최대 고도 약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 약 3,700여 킬로미터 대양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8월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 12형 발사한 지 17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재결의가 9월 10일을 통과한 지 사흘 만인 이를 무시하듯 또다시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평양의 도발은 이번이 무려 11번째로 미사일 발사는 10차례, 핵실험은 1차례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은 지금까지 의문을 품었던 재진입 기술과 목표 수역 도달의 기술을 확보했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는
수 있는 완성 단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와이주는 북핵 공격에 대한 대비 훈련을 곧 실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 방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 방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지금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다.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든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든가 하는 일이다. 어느 쪽이든 한미동맹의 붕괴를 의미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우가 어떤 것인지는 뻔하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 경우 한반도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는 순간 우리의 주도권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두려운 것은 북핵을 인정하면서 한국을 잃고 태평양 패권에서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막으려면 북한을 때려서라도 핵 개발을 멈추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8월 위기설에서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하긴 어려워도 트럼프의 지시만 있으면 B-1B 전략 폭격기가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주한 미군 대사관에서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에 대한 전쟁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의 세계령이 내려질지를 유심히 살펴야 할 때를 맞고 있다. 여기에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제 자체가 빛을 잃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겉으론 도발 규탄, 실효적 제재는 미온적으로 미국에게도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3대 원칙이다. 그러나 2차 ICBM 도발 이후 중국 당국 입에서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하면서 북핵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투다.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 입장에서는 더 득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코앞에 있고 이를 무기화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완성 단계에 있는 마당인데도 제재 반대를 고수하는 중국의 논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에 평양은 중국을 방패 삼아 핵 개발 지속하면서 워싱턴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면서 서운함을 토로할 정도로 애를 태우고 있고 한국 정부를 따돌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전에 한중 정상회담 갖는 것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를 따로 여는 지경이다. 5년 전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를 양국이 공동 주최하고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 등 중국의 고위층이 대거 참석해 성대히 치른 것과 비교해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는커녕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간 한중 관계는 우호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인적 교류는 연 1천만 명을 넘었다. 교육 규모도 급성장해 수교 당시보다 33배나 증가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교육 국가의 토대를 닦았고 중국은 G2 국가로 성장했다. 양국의 정치 경제적 보완 관계인데다 동북아의 전략 환경도 양국 관계에 우호적이었던 덕이다. 하지만 지금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경제적 환경은 악화됐다. 중국의 급성장과 그에 따른 미국과의 패권 경쟁, 여기에 북핵까지 엉켜 한반도 문제는 한층 복잡해졌다. 중국은 G2에 걸맞는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을 인정해오던 태도가 바뀌고 한중관계도 강대국과 약소국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갈등은 이 같은 전략적 환경의 산물이다. 사드 갈등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설령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한중 관계가 전면적 협력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국 관계의 기본 틀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한중 모두 인정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단절하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대중국 교육 규모가 전체의 30% 정도이나 전체 대외 무역이 국내 총생산 GDP와 맞먹는다. 또한 사드 갈등은 여러 현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친 문제다. 빨리 해소해야 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와 요격 미사일 사기의 임시 배치 등 한국의 오락가락한 행보로는 악화된 사드 갈등 해소도 한중 관계 회복도 가능하지 않다. 특히 미중 갈등 국면에서 사드 문제를 앞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한국의 안보 이익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중의 전략적 타협 국면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 역시 사드 갈등에 매달리는 것이 북핵 해결은 물론 중국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외교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한중 관계 악화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성장을 저지할 뿐 아니라 G2 국가로서의 위상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지만 얼마든지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사드 갈등 등 현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미래의 향방이 결정되는 관건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사드 갈등이 바람직한 미래로 가는 성장통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전략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 한중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국제정치에서 초강대국 또는 하이퍼파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강대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 간의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이러한 미중 갈등 틈새에서 도발을 감행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뒤로 숨는 형태를 되풀이해왔다. 그런 말썽 많은 북한에 대해 중국은 애를 태워
태우며 언제까지 끌려다니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할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중국이 당장 과거의 혈맹 북한과 절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북한의 악행에 눈을 감아줄 것인가? 무도한 깡패 국가의 공범으로 낙인 찍혀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대선 공약집 기준으로 민간 교류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추진,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 경제 협력에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인권 문제에서 북주민 자유권, 사회권 통합 개선, 핵 문제 해법에서 제재와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후 문 대통령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방문 시 베를린 크리브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7월 6일 발표하였다. 이 구상은 문정부의 대북 화해와 협력의 신포용 정책, Neo Engagement Policy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oward North Korea로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별화된 5대 원칙과 4개의 대북 제안을 담고 있다. 문 정부의 새 대북 정책 5대 원칙과 기조는 1. 한반도 평화 만들기 2.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3. 한반도 평화 협력 체계를 통해 평화 체제 구축 4.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5. 정치 군사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분리 등을 제시하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관련국들과 다자 한반도 평화 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에 먼저 4개의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1. 당장 북한 남북 간의 평화 추진할 현안으로 14 정상 선언 10주년이자 추석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방문 2.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3. 군사 분계선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4. 남북 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남북정상회담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 간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7월 6일 베를린 구상에서 4대 대북 제안인 1. 남북 정상회담 포함한 당국회담 개최 언급이 없었고 2. 14선언 10주년 계기 이산 상봉 개최에 대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3.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에 대해서 재차 호응 촉구했으며 4. 휴전 협정 64주년 계기 적대 행위 중단, 군사회담 개최에 대해서 군사적 대화의 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이디언 UFC 군사연습기간과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까지 북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빨리 대화 국면으로 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뛰어넘는 말 그대로 코리아 패싱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 제재와 대화라는 카드를 양손에 쥐고 김정은을 대해야 한다. 급선무는 시기로 대화를 할 때 하더라도 북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 수단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월 22일 국회에서 현 정부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부인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북핵 문제는 무조건 대화식으로 일방적으로 풀어가려는 데 너무 위중할 뿐더러 복잡성이 내포되고 있다. 미군 수뇌부가 사상 유례 한미연합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이디언 일정에 맞춰 한국을 동시에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미 재무부가 8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북한 인력 수출 등에 관여한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유익권에 일달러라도 막아 제재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북 대화 지원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난 8월 21일 문 대통령이 미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것이 드럽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UFC 연습 첫날 미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일반론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대북 지원론을 편 것은 부적절하다. 이유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최고위로 올라가는 시점에 어깨장을 놓는 일이고 평양은 21일 ICBM 개발의 정당한 선택이고 핵무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평양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시지의 그의 구상을 트위터상 발언을 했다.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맹방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내가 한국에 말했듯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아가고 있다고 한 것, 대놓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유화 정책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 100일이 지나고
5천만 한국 국민 눈높이에 안보 위기를 외교안보 라인의 안보 전문성이 떨어진 국가안보보장회의의 멤버들을 전문가로 대처하고 4강 대사들도 대선 캠프 인사들이 아닌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대체하여 국민들이 안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정부의 지상과제는 서울을 어떻게든 보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